네, 좋은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고통을 어루만지는 그런 좋은 정책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너무 어려운 부담을 가지고 다음 정부가 서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맞습니다. 외교적으로나. 완전히 경제가 폭망한 네, 상황 아닙니까? 네. 저희가 어제도 계속해서 그 지표들을 봤는데요. 뭐 건설사 부도라든가 법정 관리라든가 지금 중소기업은 자영업자들 전통시장 완전히 기사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외교적으로는 트럼프라는 팩트가 전 세계가 지금 몸서리 칠 정도로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트럼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도 문제고, 지금 동북아에서는 오히려 외교적으로 북한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네. 지금 우리 한중 관계 회복해야 되죠. 한러 관계 회복해야 되죠. 북러 관계는 지금 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난국을 사실상 좀 잘 해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국제 질서 외교 문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 분야 전문가시고 또 실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관세 전쟁. 너무나 정말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국가마다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도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 트럼프의 이 강력한 압박과 공세적인 정책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급하게 지금 출판사하고 지금 트럼프를 견디는 방법에서 제가 한 아주 작은 소책자로 지금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출판이 될 텐데요. 트럼프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 많이 간과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관세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관세를 이렇게 정말 찬양할 정도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직접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패권의 하락은 다 걱정합니다. 바이든도 걱정하고 거의 미국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그걸 쫓아오는 대상은 중국이다. 여긴 다 합의를 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이 패권을 지켜내야 된다. 중국을 무릎 꿇려야 된다. 라면 트럼프는 사생결단을 내서 미국이 손해보면서까지 패권을 상처 입으면서 이익 없이 패권을 회복하는 건 의미 없다고 오히려 봐요. 이 말은 뭐냐면, 트럼프는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나 이란이 아니고 미국의 패권이라는 허울 아래 미국의 시장을 마구 내어주고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이 두 가지가 미국을 망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에 오히려 이렇게 약하게 한 것은 동맹국이라 우방국이다.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경제에서는 와서 불공정한다. 그러니까 관세는 뭐냐면 안 되겠다. 입장료 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입장료를 내야 이제 공평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한테 분담금을 물리는 건 뭐냐면 이제 공짜 안 돼. 니들이 다 내고 심지어 지금까지 했던 것도 다 내놔. 이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한테 한 말입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내 이때까지 도와준 거 돈 다 내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정산 타임이다. 페이백 타임. 지금 정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한 달 전에 새 정부가 들었으면 국회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네. 그래서 제가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한미동맹 반대하냐? 그게 아니고, 한미동맹 지지는 지금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동맹을 강조할수록 트럼프는 중요하지. 그러니까 돈 더 내. 혈맹이라 그러면 우리 피 흘렸지. 피값 내놔. 이게 트럼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낼 때가 아니라고 제가 호소를 했고 무려 40표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으신 거죠. 네, 반대와 쉽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미동맹에 대해서 반대 반대하는 목소리를 것처럼 내면 보이기 때문에. 마치 네. 우방인 미국을 배척하는 이런 네. 세력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용기를 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한덕수가 저렇게 하면서 그랬잖아요. 미국한테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벌써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트럼프한테 100번, 120% 이용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모습을 오히려 보여줄 때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트럼프의 방법인데 이거는 다음 정부도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과거에는 국제 무역을 진흥시키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 리카도 이래로 국제 통상과 무역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국제 분업을 이루고 미국이 그 속에서 이제 슈퍼파워로서 역할을 하느냐. 미국이 사실은 그동안 추구해왔던 거 국제 질서였는데 트럼프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지금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 트럼피즘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자유무역 질서나 국제기구 질서가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50일 되는 날에 뉴욕타임스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미국이 애써서 지난 80년 동안 구축한 자유무역 자유질서를 트럼프는 50일 만에 망가뜨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유엔이 지금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졌죠. 미국이 저렇게 관세 때리는데 WTO는 열리지도 않고 있죠. IMF는 우리한테 그렇게 임팩트를 줬는데 지금 사라져 있고요. WHO는 조롱을 받고 미국은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분담금 다 안 내고 탈퇴해버려요. 그러니까 국제협력이라는 게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 트럼프의 생각은 과거에는 적어도 바이든 정부까지는 이런 국제 질서가 미국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는 그게 미국을 손해되니까 다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트럼프를 견디는 방법, 그 책 기대가 됩니다. 저도 꼭 사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세를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셔서 제가 왜 함께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이 국제적 질서를 다 없애고 1대1로 하잖아요. 양자로. 그렇죠. 일본 상대하고 EU 상대하고 우리 상대하는데 그러면 이걸 대처하는 가장 큰 방법은 우리끼리 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반대하지만 자유무역 질서는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 누가 중요해지냐면 한국, 일본, EU가 중요해지고요. 중국이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자유무역을 지지하거든요. 미국의 그렇죠. 보호무역에 있어서. 근데 한중일이 합치면요, 세계 제조업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한일 협력이 중요하고요. 한중일 협력이 중요하고 거기 EU까지 들어오면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자유무역을 해도 견딜 수 있지만 견딜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내수 시장이 그렇죠.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대1로 미국과 버티면 그게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시바도요. 최근에는 미국한테 아부 외교를 해봐서 통하지 않으니까 이시바도 중국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고 한중일 FTA 다시 만든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또 EU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미 관계도 새로운 상황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군대를 제가 미군 카투사를 했고 또 뉴욕에도 있었고 그러시구나. 미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네. 과거에 가졌던 그리고 우방의 개념 네. 함께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 트럼프 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한미 관계 어떻게 재정립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한미 관계 너무 중요하고요, 아직. 미국은 여전히 패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미국의 안보 우산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안 그러면 중국, 러시아, 북방부터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방위비를 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그렇죠. 그런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과거처럼 전적으로 미국한테 다 의존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대미 의존도가 너무 깊은 거죠. 안보, 경제, 거기에다가 의식까지. 저는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의식까지 우리가 이 극우 집회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나오잖아요. 네,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 학자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저도 그런 부분 많이 질문 많은 받습니다. 질문 외국인들이 많이 저한테도 왜 국내 문제에 왜? 네.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한 70년 대는 전적으로 미국 80년, 1970, 80년 대는 전적으로 미국이 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때는 정당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옵션을 많이 가져야 된다. 외교는 옵션이 많을수록 좋다. 그걸 외교 전문으로 다변화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쟁은 흑백이지만 색깔로 표시하면 외교는 회색이다. 적과 아군만 있는 전쟁과 달리 외교는 적하고도 관리를 해야 되고 아군하고도 치열하게 협상해서 이익을 챙겨야 된다. 그 원칙만 미국하고도 작동해도요.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우리는 미국의 풀도 먹고 러시아 풀도 먹고 중국의 풀도 먹고 일본의 풀도 다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외교에 답변하고 제가 하는 협상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선봉에서 잘 해주고 계시니까 항상 든든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은 현중 사태라고 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 굉장히 악화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웃 국가 중국인데요. 네. 한중 관계는 또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참 중국에 대해서 아쉬운 점 많죠. 저보고 자꾸 친중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갈라져 있다 보니 한국의 여론이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의 주변 국가도 갈라져 있잖아요. 북중러 한미일. 사실 이 한국 전쟁 이후로 계속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비판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친북, 친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비판하면 친미가 되는 거고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저는 미국 전공자다 보니 미국을 훨씬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네. 댓글 보면 전부 다 저는 이제 친중주의자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비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국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민주주의에 갈 길이 멀고요. 그 다음에 대국답지 못합니다. 패권을 정말 세계의 패권으로 우뚝 서려면 중국이 가진 역사와 소프트웨어,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정당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좀 좁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우리 과거사라든지 중국도 과거사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이 뭐 자기 거라고 김치부터 한복까지 자기 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북공정 이슈들. 그런데 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양국의 선동 세력이 있고요. 그거에 올라타는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는 회색이고 그 회색 중에서도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안보적으로도 만약에 적국으로 돌았으면요. 지금 우리 군대뿐만 아니라 군사비 엄청나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짓을 했거든요. 3년 동안 한중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고 한일 관계는 거의 적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게 파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나마 파국으로 안 갔어요. 중국하고 파국으로 안 갔고 러시아는 우리가 파병을 안 했기 때문에 러우 전쟁에 그나마 우리가 파병을 안 했기 때문에 파국으로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이 두 국가는 북한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국하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다음 정부 하기에 따라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이 신형 대국 관계 또 1대1로 뭐 다양한 그 세계사적으로 슈퍼파워로서의 가치를 내놓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 예. 사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들고 반중으로 만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는 수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얻어내야 할 수많은 경제적 가치들. 그리고 이미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보시면 지금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무기로 사용하던데 지금 중국이 트럼프식으로 하면 우리 더 큰일 납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사드 지금- 사태 때 봤고요. 우리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배터리 만드는 다 히토로 들어가는데요. 히토리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대국이 되면 중국 히토리 끊는 순간에 우리 경제 완전히 폭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러 관계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데 지금은 러시아의 관계가 외교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돼 있고 우리가 특히 육자회담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노력을 많이 기울여 했는데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전쟁 전에 설문조사를 하면 한국에 대해서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 여론이 항상 90%를 넘어요. 한 나라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90%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러우 전쟁이 끝나면 그 10,000루블을 받고 팔았던 현대 자동차를 다시 바이백 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러시아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마침내 공식적으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차하면 러시아가 한반도에 파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러우 전쟁 한참 진행 중일 때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을 때 있잖아요. 러시아 공항에서 몇 시간 억류가 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도 잘하고 러시아 통이기 때문에 서로 잘 됐었는데 공항에 억류되는 일까지 벌어졌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셔서 야, 한일 관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거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식품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러시아에서 버티는 기업들이 있고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종전을 해야 하고 러시아 관계도 이걸 뭐 저는 러시아가 반대 침략 국가고 우크라이나가 피해 국가라는 데서는 변함이 없고 여기엔 유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대해서 푸틴을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휴전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친러가 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계 각국을 다 관리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높이는 것이 외교인 것이지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 국가 일본의 모습은 저에게는 많이 만감이 교차하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그런 국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좋은 국가로서의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한일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일 관계 문재인 정부 때도 소위 말하는 투트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역사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두고두고 해결하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문제는 지속하자. 그 안보 협력이라든지 뭐 대북 뭐 협력이라든지 또 경제 관계를 가자 했는데 사실 그때 아베 수상이 그때 이걸 두 개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강제 노동과 위안부 합의를 되돌리지 않으면 강제 노동 판결과 되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본질적인 거 안 하겠다고 한 게 일본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음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시바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진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일 관계는 저는 이 지금 개선된 관계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실용적인 관계는 가고요. 그 과거사 일 문제는 단호하게 그러나 그것을 선제 조건으로 삼지 말고 이 부분은 계속 단호하게 일본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도 항상 암초가 생깁니다. 생기죠. 저도 이제 독도 관련해서 독도형 수비대 뭐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결국은 끊임없이 나오는 역사적 도발들이 일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이걸 지나갈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고 끊임없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주장하고 하면서도 이거를 이 자체를 선제 조건으로 삼아서 다른 아무것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나 수상의 사과 없이는 우리는 당장 만나지도 않겠다. 이런 방식은 좀 피해야 된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바로 이런 외교적 조건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북 간의 관계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남북이 완전히 통신선도 끊고 모든 것이 단절됐습니다. 그동안에 무수하게 기울여왔던 햇볕 정책을 비롯해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공단을 만들고 했던 노력들이 완전히 과거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사실은 전쟁 직전 선제 공격 불사 또는 이 전쟁 불사를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체가 한반도에 긴장을 올렸고 오히려 북한이 방벽을 세우면서 오히려 단절시키고 두 국간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영 관계를 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 핵무력을 증강시킬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전략적으로 중국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 입지나 전략적 위치가 북한이 더 유리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은 긴장이고 남북한 전략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더 유리한 상황을 우리가 사실은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긴장 관계를 내리고 당장은 저는 남북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긴 힘들지만 적어도 트럼프가 북한에게 손을 내민다고 했으니 이거를 그냥 초기부터 패싱 논란에서 막지 말고 일단 만나게 하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개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긴장 수위를 늦추고 북미 간의 협상을 오히려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지금 북중 관계가 좋지 않아요. 북남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디를 또 틈을 타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북한을 좀 제어하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이미 핵 보유국가가 돼버린 셈이 됐고 실제 미국 정부에서조차 일부 기관들은 이미 북한을 핵국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에. 그리고 국내에서는 우리도 그래서 핵무장하자 그랬다가 도리어 위험국가 리스트에 들어가는데 민감국가 리스트에 민감국가에 들어가서 파장해놨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까요? 저는 국민들의 심리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이 과연 워싱턴을 위험에 빠뜨렸으면서까지 북한의 핵 공격을 핵우산으로 지켜줄 것이냐. 찢어진 우산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같은 극우 선동의 일부거든요. 우리가 그 핵무장을 선언한 순간 우리의 이 개방형 통상은 완전히 경제가 폭망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 자체는 그리고 우리는 이 전장이 짧습니다. 남북한이 짧아서 미국의 해구산은 그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기 전까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해구산이 불안정하더라도 합쳐지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공포의 균형을 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때 정부 때 이미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죠. 이런 비대칭적 전력은 언제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미국의 우산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워낙 압도적인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해구산과 한국의 압도적 재래식 전략을 감안하고서 먼저 침공을 한다. 저는 그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죠. 이런 억지 전략을 계속 확충하면서 한쪽에서는 북한의 핵을 처음에는 군축시키고 결국은 비핵화시키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를 해서 계속 해야 된다. 좀 장기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비핵화는. 그 와중에 안타까운 일이 남북 간에 그래도 최소한 문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과거에 그렇죠.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한이 우리 핏줄 아니냐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교류의 단초들마저도 다 끊어진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엄연한 현실은 두 국가입니다. 유엔도 따로 가입했고 전쟁을 특히 국제 정치에서 전쟁을 겪고 나면 유럽이 그렇잖아요. 전쟁을 겪고 나면 같은 민족이라도 두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독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전쟁이거든요. 전쟁 여부 때문에 두 국가로서의 구별도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내부에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국가만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민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민족만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 국가라는 한계를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모순적 관계, 한민족이자 두 국가라는 이거는 통일될 때까지 불편하지만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누가 정리할 수 없다. 이 말은 제 아무리 김정은이라도 두 국가라고 지정한다고 해서 두 국가로만 갈 수 없다. 다시 풀리면 또 풀릴 거다.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면 김정은도 그걸 바꿀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뭐 최고 존엄의 한마디로 바뀌듯이 좋아지면 그렇죠. 또 바뀔 겁니다. 그걸 저는 끝났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사실은 지금 어린 청소년부터 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도 항상 부르고 여러 가지 그런 남과 북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걸 회복하는 거, 우리 국민들의 정서 속에도 뿌리 깊은 그런 이제 적대감 비슷한 감정으로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핵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우리 핵을 가져야 된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인정하듯이 국민들이 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죠. 특히 동서독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화합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냥 우리 따로 살자라는 심정은 이해하지만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분단은 늘 안정스럽다는 보장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통일하고 좋은 분단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나쁜 통일할 바에 좋은 분단하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좋은 분단이 항상 갈 수 없죠. 분단은 늘 뇌관처럼 폭발력이 있고 그렇죠. 우리를 전쟁의 위험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면 무리하거나 조급하지는 않아도 이 분단 구조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분단 구조는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분단과 나쁜 통일을 잘못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그래서 사실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 분단 구조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새 정부에서 꾸준한 민간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최소한 양 국가 간의 적대적인 관계는 남아있더라도 그 낮은 단계에서부터 꾸준한 노력은 기울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인 게 뭐냐면 2018년에 잘 될 때는 통일 지수가 바라는 지수가 쫙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좋게 하면 희망이 생기고 사람들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사실 나왔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 외교적인 정책에서도 분명하게 우리 주변 국가의 이 강대국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강조될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걸로 보십니까? 사실 제가 신남방 신북방 이름도 제가 지었고요. 최초의 기한자가 접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저는 자주 썼는데 그러셨군요. 예, 처음에 이제 네. 그 정책 기획을 했을 때요. 네. 그래서 그 정책 문을 제가 초안을 썼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륙과 해양 세력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늘 지정학적인 불리한 위치인데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이탈리아 반도처럼 양쪽을 침략하는 세계 정복 국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당했던 양쪽에서 일종의 침범의 경로 밟고 지나가는 거.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를 빼면 한 가지가 남아요. 두 가지는 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데 뭐냐면 연결고리입니다. 네. 그래서 양쪽에 브릿지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신남방 신북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진영으로 나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북방도 관리하고 남쪽도 관리하는 연결시키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다시 회복돼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는 해양 진영에 우리가 올라탐으로써 대륙 지역과 적대 관계가 됐죠. 그게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태평양이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태평양에 간다는 말은 우리가 해양 세력에 올라타서 대륙과 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다시 돌아와야죠. 대륙과 해양 세력을 아우르는 국가가 돼야죠. 우리가 많이 꿈꿨던 것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유러시아 열차 맞습니다. 타고 네. 유럽까지 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물류, 경제, 인력 모든 것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또 낭만적으로 또 이 열차 타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또 핵심이 북한하고 연결 안 되면 우리가 섬이니까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연결돼야 되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거고요. 또 외교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하나 그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라든가 외교관들이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고 사실 우리 국민 챙기기보다는 본국에서 온 높은 사람들 가방 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출세에만 목매는 현상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질타하거든요. 외교관들의 이런 이 국민에 대해서 군림하는 자세, 좀 더 국민을 섬기고 또 한 분 한 분을 좀 받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외교부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또 외교부의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었고요. 또 외교부하고 상당히 관계를 하고 자문위원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분명히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그들만의 리그, 엘리트주의를 얘기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근데 정부가 들어서서 이 강압을 하고 압박을 했을 때는 자율성을 발휘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뭔가 외국에 가서 이 외교관 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요새는 누구든지 여행 다니고 외국 가는 게 쉬워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선교사들처럼 험지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가정생활에 안정이 안 됩니다. 나라를 3년에 한 번씩 빠르면 2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닙니다. 그렇죠. 사실 헌신 없이 잘 못하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직률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도.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전 부정적인 면은 고쳐야 하고 또 긍정적인 면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외교적 업무에 비해서 외교부가 생각보다 예산이나 인원이 적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사실은 다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갈등 지수가 너무 높아서 갈등 비용이 1년이면 몇십 조, 몇백 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푸는 길은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토론하는 길일 텐데 그 외교관들도 국제 무대에서 워낙 협상들을 많이 하니까 그 협상 교육 또 이런 상대와 소통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 과거에 그런 교육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우리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좀 늘었으면 한다 이런 맞습니다. 바람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외교원장을 했을 때 국립외교에는 그런 재교육이 한 33개가 돌아갔어요. 단기부터 장기까지요. 네. 그리고 재교육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요. 네. 그런 분들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사회의 현안들 우리 막힘없이 국제 질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정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식과 지혜 경험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